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찍으면 대한민국이 이긴다는 생각만 하고 모두 투표해달라며 투표를 독려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전투표에 최대 승부처로 보고 있는 부울공 지역을 이틀 동안 공략했습니다. 이 자세한 정치권 소식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시죠. 네, 의정 갈등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희 비대위원장이 한 2시간 정도 만났습니다. 오늘의 만남 어떻게 보셨는지요? 어제 사실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오늘 이루어졌죠.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140여 분여를 만났는데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이었으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대통령실에서 좀 그 전공희 대표를 배려하고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그래요. 배석자도 최소화시켜서 정책실장하고 대변인만 함께 배석을 했고, 그리고 사진 촬영 같은 거 일치 안 하고 비공개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원론적 입장에서 전공의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라는 점을 밝혔는데, 거기에는 쟁점이 되는 의대 증원 그런 규모까지도 이제 포함되어져 있다.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알려지기는 했는데, 사실상 만나야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대화를 해야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마주 앉았다는데 의미를 둬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만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뭔가 성과가 없잖아요.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좀 만나서 성과가, 물론 한 번 만나서 성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 수 있지만, 예컨대 뭔가 다음번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과가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게 그냥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닌가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지금 왜냐하면 국민들, 특히 환자들이나 환자 가족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정부 입장에서도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양쪽이 조금씩 양보해서 뭔가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의사 증원 숫자 문제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논의도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단 위원장이 본인의 이제 의사 또 본인이 대표하는 전공의들의 의사들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서 합의 과정이 없었다는 점은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 이 부분이 좀 빨리 해결돼야 될 텐데 현재까지 오늘 만남으로 봐서도 특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좀 황당하고 안타깝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박단 위원장이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라고 짤막하게 남기고 다른 인터뷰 요청에도 같은 문구만 보내온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한 번 더 만날 기회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 생기긴 해요. 그렇죠. 이제 45일 만에 이제 마주 앉았다는 데만 의미를 두기에는 그래도 뭔가 좀 드라마틱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은근히 이제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인데, 저렇게 이제 짤막한 입장만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조차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답답한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만남을 하러 가기 전에도 밝힌 입장을 보게 되면은 처음과 달라진 것은 없다. 그래서 거기서 1호로 지금 주장하는 것이 의대 증원은 전면 백지화한다. 이게 지금 제일 큰 주장이고, 사실 정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의료 개혁은 여러 긴급 의료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정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가장 큰 것은 의사 수 확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00명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증원을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지금 그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결국 이런 논의들이 길어지고 어떤 대답이 안 나오게 된다면은 여기서 고통을 겪는 것은 결국 환자들과 그 보호자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민이 제일 고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가 또 마음을 열고 이렇게 서로 만남의 장소를 마련을 했다면은, 또 전공의나 혹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여러 지금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좀 마음을 열고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서로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간절히 한번 해봅니다. 예, 돌파구가 있겠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숫자 문제거든요. 정원,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2,0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이제 의견에 반대하는 지금 의사협회든 전공의 그 대표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숫자부터 꼭 못 박지 말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대통령 입장에서 2,000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 주장을 이건 도저히 더 이상 후퇴할 수 없어. 지난번에 대통령 51분이나 담화를 발표하면서도 2,000명의 정당성만 주장을 했지. 거기에 대해서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 더 화가 난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저는 의사들도 일정 부분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겠죠. 다만 정부 입장도 2,000명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숫자야라고 하는 주장은 철회해야 된다. 저는 뭐 증언에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상하고 대화해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정치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조금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숫자 2,000명을 너무 연연하지 말고 최대한 뭐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되 또 의사들이나 아니면 전공의들이 얘기하는 내용도 함께 좀 얘기를 나눠가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래야 사실 대화의 테이블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아까 지금 박단 위원장이라는 분이 한글로 짧게 올려놨잖아요. 뭐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은 아무 성과가 없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키라고 저는 생각해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합의를 이끌어내서 증언을 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숫자 부분만 좀 바꾸면 됩니까? 그래서 뭐 담화 발표 이후에도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입장을 내놨죠. 네. 2,000명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설적인 통합적인 메시지를 갖고 오게 되면은 이것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항상 정부는 들을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숫자 2,000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제 좀 의료계 측에서도 조금은 좀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만약에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뭐 들어누우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제일 고통받고 계신데 그 점도 좀 감안을 해야 하고 또 대표성이라는 것도 또 있습니다. 이 의료계를 대표하는 여러 지금 집단들이 있는데 의사협회도 있습니다만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도 있고 또 1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개원의들도 있고 전공의들도 있고 해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 여러 다종의 그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끼리도 뭔가 의사를 좀 합의점을 도출을 해서 정부와 마주 앉아서 진정한 해결 국면이 좀 마련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설화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나경원 후보에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베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두고 이제 나경원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또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거는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베라는 말이 이제 일본어로 뜻하는 말이 있죠. 냄비라는 말을 뜻한다고 하죠. 나베라는 말은 이제 일종의 조어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성씨가 나시고 아베 전 총리를 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나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뭐 제1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이런 용어를 구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폄훼적인 멸칭으로 쓰여지는 단어를 뭐 이직 발언하시듯이 그냥 그렇게 가볍게 사용을 하시는데 이 해당 그 지역구의 지지자들이 전에 그 비슷한 내용의 포스터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이런 거 사용하는 게 적절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신한일전이다. 이번 총선에 대해서 그렇게 성격 규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의 뭐 국가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투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한 정치인의 국가관을 우리가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이분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행보를 보여왔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헌법같이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체제를 얼마나 수호해 왔는가 이런 것들로 국가관을 평가를 해야지 나베라는 멸칭을 부르면서 이분을 마치 평가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 굉장히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응대에는 나경원 그 전 대표가 지금 뭐 그들이 낮게 갈 때 우리는 높게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렇게 대응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그런 언사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이제 한간에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쓰는 말을 아마 인용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 저런 표현을 안 쓰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과 이제 아베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합쳐서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 지역구가 상당히 좀 경쟁이 치열한 지역구거든요, 지금.
누가 이긴다고 알 수 없을 정도로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연설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들이 인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만큼 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접전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걸 한일전이라고 균형을 하면서 소위 이제 유사명 의원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에 승리하려는 그런 이제 의도를 갖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설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인용한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안 하면서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자극적인 말들이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야가 다 도움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냥 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너무 나가게 되면 이게 이제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삼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정책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 지역 후보들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지하 고속화도로로 만들겠다. 그리고 경의중앙선 철도 지하를 공동 공약으로 했는데 또 어제 민주당 역시도 올림픽대로의 지하 얘기도 나왔고요. 이 부분의 얘기 좀 듣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어제 오늘 나온 공약은 아니고 지금 뭐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제 교통 정체도 있게 하기 때문에 이걸 지하화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교통 정체를 푸는 효과도 있을 뿐더러 특히 뭐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그 지상 철도 구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하화하게 되면은 그 지상 구간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뭐 여러 용처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공약을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서울의 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해당되는 그 지역구의 후보들이 함께 공약을 냈는데 결국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가니까 이게 재원 마련 문제가 이제 제일 큰 문제일 텐데 하지만 우리는 총선 국면에서 이런 커다란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이런 공약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고 민간과 함께 개발을 한다면은 재원도 마련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현실화가 만약에 된다면은 서울의 전반적인 뭐 교통체증 해소라든가 또는 그 여러 부지 활용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선거에는 별 영향을 못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 이슈고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지난번 2022년 지방선거에도 양측 후보들이 다 얘기했어요. 그 당시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지만 송영길 후보도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세훈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10년 정도 프로젝트다. 그리고 실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서울시에서 지금 기획 단계에서 하고 있어요. 현재. 근데 이게 10년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1조 200억 정도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가 재정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민간 자본이 들어와야 되고 민간 투자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보존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료 사용료를 받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몇 년 동안 손해를 보존해주는 상태에서 운영하게 하든지 이런 방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국회의원들은 사실 총선이 이제 4년마다 사람들이 바뀌는 건데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마무리는 못 하는 거거든요. 빨라야 8년 아니면 길면 10년 동안 이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거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도권을 갖고 하는 거고 물론 국회의원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곳에 예산을 배정할 수는 있지만 특별히 국회의원들이 크게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같이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저렇게 얘기한다 하시더라도 이건 또 민주당도 같이 의견을 내고 있는 부분이어서 크게 뭐 유권자들이 저것 때문에 표를 이쪽에 주고 저쪽에 주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갖는 이슈라고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논란이 되는 후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해법에 대한 얘기일 텐데 먼저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 편법 대출 관련해서 이제 공동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거 사퇴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모르겠어요. 민주당을 제가 뭐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민주당의 입장을 제가 그냥 추측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내일부터 그거잖아요. 사전투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보를 사퇴할 가능성은 뭐 낮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것이 만약에 이제 유권자들이 선택할 문제 아니겠어요? 예컨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양문석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또 계속 지지를 하실 수도 있고 이건 뭐 유권자의 선택의 문제니까 아마 그렇게 맡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럴 것 같고요. 현재 그 조사한 곳은 새마을금고 중앙회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동조사 결과를 밝혔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거 아니겠어요? 아마 민주당 입장은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올 때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인도 일단 뭐 그 대출을 다 갚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국민적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분명히 좀 비판받을 지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딸이 그 사업하겠다고 해서 대출 받은 거 가지고 집을 사는데 사용했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수사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후보 사퇴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 사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이런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후보 사퇴로 가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후보 사퇴가 가는 것인지 저는 참 의심스러운데요. 개인 사업을 하겠다고 대출을 받아놓고 그걸 용도 외로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을 이제 대환한 거 아니겠습니까? 용도 외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고 그 과정 중에 허위 증빙을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법 부당한 행위로 지금 중간 검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상 내일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또 이 사안의 시급성 차원에서 이런 검사 결과가 발표된 것은 상당히 뭐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결국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그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문제라는 것이고 공정의 이슈이기도 하고 또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결국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위선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막말 논란에 이어서 이와 같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후보가 사퇴를 안 하게 된다면 과연 누가 사퇴를 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상당히 위중하게 들여다보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분은 이제 성상납 막말 논란을 빚었던 김준혁 후보입니다. 민주당의 김준혁 후보인데 또 유튜브 채널 예전에 나왔던 게 또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연산구인 시절 국기문란 언급하면서 현재와 또 빗댔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와서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 유튜브에 나가서 했던 여러 가지 몰랐는데 물론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역사학자거든요. 역사학자 관점에서 논문에 나온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근거해서 얘기했다고 하지만 이제 표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용어를 사용하는 부분은 그것도 국민적 관점과 시선을 보면 맞지 않아요. 그것도 좀 저는 그런 말을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미 뭐 해놓은 말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본인은 이제 기본적으로 근거하는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다는 건데 물론 마지막에 뭐 예컨대 성상납 관련된 문제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논문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까지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이제 추측성으로 얘기를 했고 본인도 그걸 확실하지는 않지만 뭐 이런 얘기를 붙여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설화에 휩싸이는 것 자체는 뭐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표현하는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양문석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김준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사과하라고 권고를 했고 본인이 사과를 했고 뭐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뭐 아까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제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태 만약 후보 사퇴라면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군데 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냥 무혈 입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적 심판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마 후보 사퇴를 안 할 것 같고요. 뭐 이거 이제 국민들이 보실 때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선거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글쎄 뭐 당에서는 개인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뭐 본인이 진지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진지한 사과 여부는 듣는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겠죠. 진지하다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왜냐하면 일부 정제되지 않은 표현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랬거든요.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라는 말은 진실은 그대로이나 내가 이걸 표현하는 과정에서 뭔가 걸러지지 않았다는 뜻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어느 하나도 구체적인 사료나 근거를 제시를 할 수가 없는 이야기들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주로 하신 발언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반미적인 행태고 하나는 성인식이 과연 어떠한가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반미적인 행태라고 하면 6.25 전쟁 때 참전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4대 친미주의자라는 얘기를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마치 무슨 공모를 해가지고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성인식에 관한 것은 제가 다 주워 옮기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뭐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 관련된 건, 고종 관련된 건, 오늘 뭐 또 연산군 얘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수원 화성의 그 지형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고, 이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발언이 지금 김한란 그 총장에 관련돼서 이화여대 성상납 관련 미군에 대해서 이게 이런 인식을 지금 바탕에 깔고 있는 분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가? 자칭 역사학자이면서 현직 대학 교수라는 분이 평상시에 어떤 성인식을 가지고 계셨길래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아무 이야기가 없는데 민주당은 공당입니다. 공당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책임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후보자를 내서 이분이 이러한 발언들을 쏟아낸 분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그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떠나서 책임 있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아무 그런 얘기가 없고 그냥 여기는 경기도는 괜찮을 것 같다. 큰 바람이 불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만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등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창원도 가서 이제 대한민국이 퇴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지 행보를 보였죠. 뭐 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 때문에 또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서 또 반대하는 극렬 지지자들도 있는 모습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이는지. 민주당 내에서 예컨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죠. 네. 있는데 뭐 대부분은 그러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PK 지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있고 또 PK 출신 본인이 또 부산 출신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나와서 만나주고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래도 마지막에 잘하시는 것처럼 대통령직 마지막 수행하면서 제일 지지율이 높았던 대통령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를 해주는 것 또는 나가 선거운동을 해주는 거, 유세를 해주는 거 이런 부분들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찬반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근데 뭐 저는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두 분 사이에 무슨 갈등이 있다고 보지 않고요. 그건 이제 지지자들 간의 어떤 뭐 그 다른 의견 이런 부분 때문에 충돌되는 지점이지 실제로 두 분 사이에 무슨 큰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에 대한 어떤 심판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 바람이 좀 더 많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도 아마 이제 저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 후보들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등판은 결과적으로 정권 심판론에 도움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선거에서 유세를 함으로써 유불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퇴임하신 지 2년도 안 되셨잖아요. 만 2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옷장에서 파란 점퍼 찾아서 꺼내 입으시고 바로 직전 대통령이신데 저렇게 나흘째 유세를 이어가면서 더군다나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정말 말로 다 못할 비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를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전직 대통령이면 국가의 원로로서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내도 시원찮을 마당에 아니 저렇게 노골적으로 현 정부를 비판하시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헌정사에 있어서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최소한 한 번은 연입으로 넘어가고 그 진영이 바뀌었는데 5년 만에 정권 교체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퇴행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경제 지금 어려운 거 국가 재정 건전성 망가뜨리고 400조 원의 국채를 더 발행해서 국가 채무 1000조 원의 시대를 연 주인공이 바로 누구신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채무 문제는 코로나 때 필요해서 빌리는 돈이에요. 예컨대 기업이 기업을 하면서 100% 자기 돈으로 기업이 기업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컨대 정부가 경제가 어려워서 예를 들면 OECD 국가 중에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채무 비율로 우리나라가 높은 비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필요해서 돈을 빌려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니까 전혀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아닐 수도 있을 거고요. 일반인으로 돌아왔을 때 퇴임한 대통령이 일반으로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법도 아니고 그 자체를 문제라고 보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현장에 나왔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으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나왔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적 어떤 기준이나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전직 대통령을 불러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가
뭐 상대방에서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문제라거나 아니면 불법이라거나 이런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는 저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짧은 반론. 네. 어쨌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직 대통령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부산을 찾았습니다. 부산에 가서 정권 심판론의 수위를 약간 낮춘 분이 있는데 분위기 때문이죠? 뭐 그렇기도 하고 네. 이제 사실 PK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바람이 좀 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바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판세를 보면 민주당이 PK 지역은 좀 불리한 지역이잖아요. 네. 전통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뭐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의 추이를 보면 약간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정도, 이 정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하면서 내쫓자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 표현을 썼어요. 이게 그렇죠. 뭐냐면 탄핵이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3년이 너무 길다라고 얘기를 했고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이건 탄핵까지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부분과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탄핵이 이제 가져오는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국가가 어쨌든 탄핵이라는 과정을 또 겪게 되면 그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지금 이제 PK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정서가 또 안 좋게 돌아갈 수도 있는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현재 정권을 뭐 탄핵시키거나 이런 생각이나 그런 가능성은 낮고 견제하기 위해서 과반수 이상을 좀 지원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총선의 막판에 들어서면서 혹시나 이게 탄핵과 같은 그런 강도 높은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그 심각한 국가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 이런 위험성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은근슬쩍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뭐 이미 회초리를 들어서 안 되면 몽둥이를 들어야 되고 몽둥이를 들어서도 안 되면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 여러 번 하셨고요. 뭐 중도 해지 얘기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당의 입법 권력까지 쥐어주면 안 된다. 개혁 입법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180석 얻어가지고 지난 4년 동안 왜 개혁 입법을 안 하시고 지금에 와서 또다시 표를 몰아달라고 하시는 것인지 저는 그 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마무리했고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이틀 동안의 사전 투표가 되면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3,565곳의 사전 투표소를 가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도 굉장히 많이 중요한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전 투표율이 저는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네. 것이 일단 뭐 거대 양당에서 지금 전부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추세적으로 볼 때도 지난 21대 총선에서 투표율이 66.2%였는데 그 당시에 사전 투표율이 26.69%였거든요. 그 지난 대선 때는 사전 투표가 36.9%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30% 정도는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하고 뭐 투표율도 저는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채 결정을 못했던 층들이 상당히 좀 양당으로 결집하는 모양새가 지금 있기 때문에 투표율도 높아지고 사전 투표율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높아질 것 같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이제 저는 해석은 약간 다른데 뭐 양쪽으로 지지층은 이미 결집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하. 투표율이 높아지는 이유를 저는 응징 투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2년의 그 실정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뭔가 좀 회초리를 들어서 혼을 좀 내서 똑바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런 부분이 결국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체 양거대 양당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지자들을 끌어내는 부분도 있지만 네. 투표장으로 플러스해서 중도층이라고 하는 분들도 이번에는 좀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투표율이 65%가 넘어가면 야당한테 유리하다라는 이제 통설 아닌 통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뭐 그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 아니다 얘기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게 통설이에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으면 또 대체적으로 이제
진보 진영이 유리했던 부분도 맞고요. 그 말은 이제 투표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중도층이나 아니면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나오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번 선거는 꼭 그렇게만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양당이 다 열심히 어쨌든 지지층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전 투표든 투표 동료를 열심히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그걸 더 잘하느냐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 예컨대 사전 투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사전 투표든 본 투표든 더 많은 사람이 투표에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제 그건 추세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요. 다만 마지막까지 누가 이길지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이번에 많이 투표해도 상관없다. 그렇습니다. 많이만 나와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상관없다 정도가 아니라 많이 나오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흘을 투표할 수 있는 것과 하루 투표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보수층에서 이 사전 투표에 대해서 약간의 그 불신의 눈초리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이번에 그 제도적으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 또 254개 지역구 모든 후보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내일 사전 투표를 하겠다고 지금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독려를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 NBS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정부 견제론과 정부 안정론이 굉장히 붙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약간은 그 바닥을 치고 지금 조금 더 국민들께 호소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도 많이 나와서 결국에는 우리 지지층을 투표를 해야 그것이 표로 모아지고 표로 모아져야 이길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제 양당 대표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를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사전 투표하는 지역도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화여대와 연세대가 있는 신촌 얘기했고 또 이재명 대표는 카이스트. 여기에 대한 얘기 한 번씩만 듣겠습니다. 먼저 얘기하시죠. 이화여대 오늘 이슈가 있었죠. 지금 김준혁 후보의 막말로 인해서 이화여대 총동창회하고 재학생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오늘 분노를 엄청 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화여대 그 관련된 분들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면 누구나 정말 분노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 소재지인 신촌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서 지금 사전 투표를 하는 것으로 어떤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카이스트, 대전 카이스트. 뭐 잘 아시는 R&D 예산과 연관돼 있죠. 카이스트의 졸업생들이 입을 틀어막고 대통령에서 얘기하는 것마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R&D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과학 인재를 많이 양성해내는 부분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 정부, 이게 대표적인 윤석열 정부의 실정 중에 하나죠. 그걸 부각시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R&D 정책을 또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능한지 하는 부분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투표를 하는 것으로 개정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